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푸틴의 안방이나 마찬가지인 크렘린궁에서 러시아를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푸틴의 면전에 대놓고 저격하는 일이 발생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시간을 늦추는 행동과 오만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며 전략적으로 심리적 우위를 점했던 푸틴이었기에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러시아 보좌관들과 기자들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대비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급기야 모디 총리는 중간중간 곁눈질하며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는 푸틴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조곤조곤 혼을 내며 회담장을 살얼음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하루 전날 모스크바 외곽 노보 오가려보 관저에서 따로 비공개 만남을 요구한 모디 총리는 푸틴을 향해 겁도 없이 한국을 건드리고 있다는 예기치 않은 발언으로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회담 하루 전인 8일 모스크바 브누코보 국제공항에 도착하며 러시아 측 데니스 만트로프 제1부총리와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차관의 큰 환영과 영접을 받았던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 당일인 9일 푸틴 대통령과 에너지, 무역, 비료 생산 및 공급 등 경제 의제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회담이 시작되자 갑자기 돌변한 모디 총리는 푸틴의 면전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전투, 심지어 호전적인 공격이 있을 때, 특히 무고한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마음이 아프고 그 고통은 극도로 끔찍하다.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폭탄, 총알로는 해결책과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며 대놓고 푸틴을 비난했습니다. 인도도 아닌 바로 러시아에서, 그것도 푸틴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크렘린궁에서 거만함의 끝판왕인 푸틴을 향해 이런 발언을 퍼붓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아동병원 오크마트디트 병원이 러시아 미사일로 폭격당하며 최소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는 사실에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모디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이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푸틴은 빠르게 눈동자를 굴리며 냉정하게 대답을 생각하기에 바빴는데요. 아동병원은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에 의해 폭격된 것이라고 공격 사실을 부정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함해 가장 심각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애써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사실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행태를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같은 해 9월 푸틴에게 오늘날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질타했으며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심화시키고 불법 무기 거래를 통해 전쟁을 이어나가자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참고로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으로 보낸 불량 포탄을 쏘다가 폭탄 사고로 사망한 영상이 급격히 퍼지며 푸틴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산 포탄이 불발탄이 많다는 정보는 익히 알려진 것이었으나 러시아군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9일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총정보국 부국장의 말을 인용 러시아 S-60 대공포에 앉은 병사가 폭발과 함께 화염으로 휩싸이며 옆에 있던 2명의 병사까지 3명 모두 사망했다. 이 대공포는 57포탄이 장전되어 있었고 북한에서 공급받은 불량품이 문제가 되었다. 북한이 보낸 포탄들 대부분이 1970년대에 생산된 낡은 포탄으로 50년 된 이 포탄들 절반은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다. 이에 분노한 푸틴은 후속 조치를 위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한 군사교육 간부들을 러시아로 대거 파견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하르키우 등 격전지에 한글로 각인된 포탄 파편들이 나뒹굴고 있으며 지금까지 67의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갔다는 점을 확인. 컨테이너에 실린 무기가 152포탄이 300만 발 이상, 방사포탄이면 5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푸틴의 심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디 총리의 발언은 결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사실 둘의 관계는 이미 정상회담 전날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모디 총리는 첫날부터 푸틴과 모스크바 외곽 노보 오가려보 관저에서
비공식 회담을 가졌는데요.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넥타이를 매지 않은 푸틴과 인도 전통 의상을 입은 모디 총리는 차와 과일, 견과류, 과자 등이 놓인 탁자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눴으며 푸틴은 모디 총리를 태우고 전기 카트를 직접 운전해 장소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러시아 관계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모디 총리는 각 통역 한 명만 대동하고 1대1 대화를 청했으며 자유로운 의제에 대해 비공식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푸틴에게 매우 신랄한 경고를 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자극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의 개입이 시작된다면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타격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군수품의 절반을 러시아에 의존해왔던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무기가 아주 형편없으며 그 위력이 쓸모없을 정도로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인데요. 이미 인도 국방부는 점차 러시아를 버리고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K9 바지라를 제작, 중국과의 국경 긴장이 계속되는 라다크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그 위력을 직접 체험하며 중국을 압도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K9 바지라는 중국의 PLG-5보다 기동성과 내구성에서 뛰어나며 사격 속도와 자동장전 시스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인도 육군은 K9 바지라 200여 문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노후한 소련제 BMP-1과 BMP-2 보병 전투차 IFV 2600여 대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 IFV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 육군은 고고도 지역 HAA에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보다 빠른 배치와 이동이 가능한 경전차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도입에 이어 K21-5 경전차 공동 생산 의지까지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입증된 강력한 무기들이 세계 곳곳의 평화 유지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등 최첨단 살상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등장한다면 이는 전쟁을 단숨에 끝내버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언급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의 핵무장화였습니다. 사실 인도는 과거부터 예외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1960년대 중국의 핵무기 개발과 1962년 인도, 중국 전쟁을 겪으며 군사적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인도는 1967년 핵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여 1974년 스마일링 부다라는 코드명으로 첫 번째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실험은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한 5번째 국가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후 인도는 독자적인 핵 개발을 지속해 공식적으로 핵무장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는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뚜렷한 목표로 동시에 핵 억지력을 강조하며 핵무기의 사용은 오직 방어적 목적임을 주장해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한국 상황과 비교해본다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북러 동맹의 위협, 사실상 북중러 삼각동맹 체제에 갇혀있는 한국의 불안전한 상황이 핵무장화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자국의 국민들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를 모를 리 없는 모디 총리였는데요. 그렇기에 푸틴의 면전에 대놓고 한국에게 까불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듭니다. 그토록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푸틴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칠을 비롯한 서방 제재로 에너지 수출길이 막히자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원유 수입국인 인도가 나타나 저가로 막대한 석유를 수입하며 러시아는 전쟁 전비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의 무기 지원으로 러시아의 열세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북러 동맹이라는 최악의 악수를 두며 한국을 자극해 지옥행 열차를 타기 직전인 푸틴인데요. 모디 총리의 신랄한 경고처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함과 동시에 한국은 또한 핵무장의 명분을 찾게 되었으니 푸틴은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으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뼈아팠는지 몸부림칠 것입니다. 한국의 강경한 대응에 푸틴이 긴급 2차 발표까지 전하며 러시아는 물론 주변 서방국들과 동북아시아 국가들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푸틴의 충동적인 언행으로 인해 이 싸움이 세계 3차 대전으로까지 번질까 우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동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것까지 지원한다며 깜짝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전역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길거리에서 한국을 외치는 기쁨의 함성 소리가 터져나오며 한국의 지원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외신들의 시선도 흥미롭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향해 한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스 부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새로운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에 한국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러시아 제재를 한국이 경솔하게 고수한다면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는 상호 안전보장 조항을 포함해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국 측은 우리 한국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의의 행동이며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정당방위로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우리의 대응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국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 행동하느냐, 러북 간에 어떤 식의 협력이 더 강화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은 바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러북한 협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느냐를 보면서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변국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이를 두고 외신들은 러시아는 한국을 건드려서는 안 됐다. 결국 스스로 한국의 영린을 건드려버린 러시아는 만회하지 않는 이상 자멸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신 매체들은 러시아가 이미지를 위해 강하게 나올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우호적인 자세로 나와야만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동이 러시아에는 자멸을, 우크라이나에겐 승리를, 한국에게는 증명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로 우리 무기를 내보내는데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의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의 전투 식량, 방탄복, 방독면, 천막, 응급처치 키트 등 비살상 인도적 물자만 지원했다.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목소리가 컸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미국의 포탄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우회 지원만 이어왔을 뿐 직접적 지원에는 선을 그어왔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선을 넘어버린 러시아, 게다가 이에 대해 한국에게는 일절의 사과나 언급조차 없는 상황. 한국 역시 러시아를 배려해줄 필요가 없는 선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리미트를 해제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매체는 한국이 가진 군사무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했는데요. 디펜스24는 최근 세계 각지로 수출되는 K방산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무기들이 가득하다. 우회 지원 대상이었던 155포탄이 가장 유력한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가능 무기로 손꼽힌다. 155는 나토의 네이티오,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서방권의 표준 야포 구경이다. 북한 위협에 상시 대응하며 군사력을 축적해온 한국에는 포탄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에 넘길 만한 무기가 많다. 만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 무기들의 아주 일부분만이라도 우크라이나에게 넘기게 된다면 한국은 이번 계약으로 커다란 자금을 마련해 더욱 더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들 상대로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과 커다란 방산 계약을 맺은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였기에 더욱 신뢰가 가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시선에 많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와 동쪽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 목록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할지 윤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가 내다본 전망은 흥미로웠습니다. 매체는 폴란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군사 무기들을 찍어서 올리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 가능한 군사 목록을 함께 추렸고 이로 인해 발생할 여파에 대해서도 함께 보겠다 라며 분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는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 감지에 요격하는 능동방어 체계 장착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미 K2로 무시무시한 군사무기 성능을 자랑한 한국이 또 괴물 같은 천자를 만들었다. 바로 KE-EX이다. KT-EX에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복합 능동방어 장치가 장착되었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전장 상황 인식 체계와 원격 조정 무기 체계를 탑재해 작전 효율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승무원은 탄약 폭발의 타이밍과 특성을 제어할 수 있어 전투 전력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에 더해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밀리미터 대형 레이더, 거리 측정기 및 식풍 센서로 지원된다. 이 모든 시스템들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투 중량이 60톤밖에 되지 않자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다. K 전체 기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격과 방어력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폴란드형 KPL 만들어 공급하면서도 수출형 K를 내놓고 K3 전체까지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유럽 전역이 놀라고 있다. 그 누구도 한국의 속도와 경쟁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공식적으로 살상 무기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유럽은 물론 동북아시아에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세계의 정세가 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승리를, 한국은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한국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서운 국가인지를 간접적으로 전 세계에 광고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매체는 해외 군사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실었는데요. 군사 전문가는 그동안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비살상 무기만을 지원해왔고 비공식적인 루트로는 155mm 포탄 정도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마저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분명하게 북한과 군사 개입까지 명문화하는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도 참을 이유가 없어졌다. 쉽게 말해 한국의 리미트강 제거된 것이다. 폭주할 한국을 막을 이는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따져봤을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만한 무기는 ATACMS가 있다. 도입 당시에는 아주 훌륭했지만 지금은 오래돼서 폐기 수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미사일도 수명이 있어서 폐기하던가 아니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공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 ATACMS를 대체할 만한 무기를 많이 개발해서 이제 딱히 필요가 없는 상황.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한번 요청한 적이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거절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걸리는 게 없다. 우크라이나가 한 번 더 이를 요청하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창고도 비우고 큰 자금도 얻을 좋은 거래가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게는 러시아에게 위협적일 가장 좋은 무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T-80U와 BMP-3, 풍익 K-105일 정도가 있겠다. 이를 모두 최첨단을 달리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한국에서는 ATACMS와 비슷한 취급을 당한다. 이 모두가 우크라이나에게 지원된다면 그 영향력과 여파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지금에야 러시아가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진짜로 한국의 지원이 가시화되면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궁금하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미 한국이 살상 무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쓴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방금 언급한 무기들은 한국이 지금 즉시 우크라이나에게 바로 보낼 수 있는 물자들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천궁이, K9, K2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 무기 지원엔 여러 옵션 종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나?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거라고 본다. 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 아마 러시아 측은 많이 겁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궁금하며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저희 폴란드는 앞으로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현지 시각 폴란드 동부 민스크 미조비에츠키 공군기지에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국형 FA-50 전투기 등 군사 장비들을 둘러본 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것처럼 폴란드도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산 잠수함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무장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최근 강력한 반격은 기어코 전쟁을 승리로 끝내려는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심상치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3일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푸틴과 러시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북러 회담에서는 무기 거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은 물론 국제시회가 촉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로켓이나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술은 주지 않고 포탄을 받는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만나 현지 매체의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정은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인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을 준다는 것은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ICBM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는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찰위성 기술 외에 푸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도 약속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자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수건이었던 핵잠수함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폴란드에서 그동안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크라이나는 크롬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를 공격해 함정 2척에 피해를 입히고 해군 조선소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이날 새벽에 발생한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개월 사이 가장 대규모의 공격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점령지 깊이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주민들이 소설 미디어에 세브 모르자보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장면 사진을 올린 뒤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롬반도 공격이 성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최강 전력이라 불리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개전 초 모스크바함을 잃으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함대 사령부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예상 못한 해상전에서 러시아가 밀리며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흑해 함대는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해상 전력을 갖춘다면 해볼 만한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폴란드는 이 같은 러시아들 압도하기 위해서 이제 육군과 공군에 이어 해상 전력까지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이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방식으로 조달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산 잠수함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장 눈여겨본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배지 배치 2모형에 멈치섰고 긴 자망 시간과 더불어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오션 중형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보다 자망 시간을 크게 늘렸는데 세계 최초로 자망 중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부료 추진장치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더젤 잠수함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기존 납축전지보다
3배 이상 잠항 시간을 늘렸습니다. 핵 잠수함에 비할 수 없지만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약점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 잠항 시간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한국이 숨겨왔던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잠수함용 SLBM 수중발사 장치를 작년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2027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장보고3 안창호급의 개조 장착되고 현재 건조에 들어간 배치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막 폴란드가 도입하려는 잠수함에도 이것이 적용될 것은 당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창호급은 배치된 지 5년 만에 새로운 수직발사 장치를 탑재하기 위해 개량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안창호급이 운용 중인 현무사 4 SLBM은 길이 10cm, 직경 90cm, 발사 중량 5.4톤,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톤 이경량 SLBM입니다. 하지만 신규 개발을 공고한 수중발사 장치는 발사 중량 최소 10톤 이상으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10톤 이상급 발사체를 현무 5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중발사 장치 발사 중량이 최소 10톤 이상이면 안창호함의 수중발사 장치 중량의 2배 이상 커지므로 현재 운용 중인 현무사 44SLBM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5는 탄도 중량 8톤급의 미사일 총 중량 36톤 미사일끼리 16, 18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방전시회에서 공개된 장보고 3의 수직발사관 모형을 보면 3개층 중 맨 위층까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직발사 장치를 키운고 한 배치를 바꾼다면 그 밑층인 2층까지 사이즈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20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현무5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존 안창호함도 수직발사관 수를 줄이는 개조를 거치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모의 발사체 모양과 두꺼운 직경을 보고 북극성 3이나 미국 포세이돈 같은 장거리 SLBM 형태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세이돈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 가사 1600km에 달하고 북극성 3는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국과연의 새로운 중대형의 수중수직 발사관 시제 개발 공표가 났기에 앞으로 새로운 중형의 SLBM이 만들어져 장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SLBM을 장착한 한국산 잠수함에 10톤이 되는 현무5 괴물 미사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계획을 알고서 한국산 잠수함을 내정해두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기술과 핵잠수함 기술까지 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북한에 간다면 한국도 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들 막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7월 한국이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지하 100m의 요새도 뚫는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이 현무5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연간 최대 70발 정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미사일은 현재 개념 설계가 진행 중인 아스널 쉽 일명 합동화력함에 장착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 지휘소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현무5는 지하 100m 깊이의 요새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며 현무5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을 가하는 한국형 삼축체계의 실제 전투력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무5가 실제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한다면 다른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보다 훨씬 탄두 중량이 큰 비정상적 형태인데 현무5의 종말 단계의 속력을 최소로 잡아도 초당 1800m이니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 더 높다면 사거리가 500km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더욱 사거리가 꽤 미사일, 심지어 ICBM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러의 위험한 거래를 보고서 우리도 미국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을 계획하고 여기에 10톤의 현문 5미사일까지 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 인사 20여 명이 지난 21일 방한에 6박 7일간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4일경 2조 원 규모의 천무 추가 수출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폴란드 방한단의 우리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ADD 방문을 지원하고 주요 인사들에게 우수한 국산 무기 체계를 홍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폴란드의 선택을 바라보는 동유럽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방안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을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석종건 방사청장이 방한한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색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방산협력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석 청장과 폴란드 방한단의 이번 면담을 통해 폴란드 신정부의 방산협력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홍보하고 양국 방산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차관단은 소형 전술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를 시작으로 24일 천무 실사격에 참관하고 25일에는 K9자 주포와 K2전차 업체를 둘러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FA-50 전투기 공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방한단은 24일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추가 계약에 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마지막 일정인 FA-50을 생산하는 KAI 공장을 보는 것입니다. 폴란드 차관단이 방한하기 직전인 20일 폴란드 매체 WP테크는 폴란드는 계획을 바꿔야 하나? F-35 비용이 예상보다 높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4월 15일 미국 감사기관 GAO는 F-35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제조한 F-35는 가장 야심차고 값비싼 무기 시스템으로 국방부의 무기고이자 가장 발전된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30대가 운용되는데 2040년대 중반까지 거의 190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며 예상 운용 기간은 2080년대까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폴란드는 46억 달러에 F-35A 32대를 구매했는데 이는 원래 2026만 2030년에 배송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코로나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 공군은 32대를 추가 구매해서 총 64대의 F-35 전투기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먼저 구매한 32대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32대를 더 구매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 감사기관의 발표는 폴란드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높았던 F-35 구매 및 유지 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GAO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과 비교하여 2023년 미국 F-35 함대 버전 A, B, C를 유지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44%나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항공기 사용자는 각 항공기의 운항에 매년 할당되는 최대 금액을 늘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당초 F-35A 한 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410만 달러였으나 지금은 F-35 한 대당 비용은 660만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F-35 엔진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각한 결함에 대한 수리 비용과 더불어 수리 시간은 예상보다 2배나 길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F-35를 도입하는 당초 계획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차관단은 한국을 방문했고 마지막 날 FA-50을 보러 간다고 했지만 그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KF-21을 보는 게 주목적일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또한 방사청은 22일 폴란드 차관단을 보란 듯 놀라운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KF-21을 얼리면 어떻게 될까? 였습니다. 이 영상은 KF-21 시제 4호기를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에서 전기체 환경시험을 수행한 장면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전기체 환경시험은 저온, 강우, 결빙에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방사청은 KF-21의 방수 및 방빙 성능 확인을 위해 지상에서 극한의 강우와 결빙 환경을 구현하여 진행했는데 결과는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고드름이 숭숭 달려있어도 잘생김은 숨길 수가 없네. 멋지다 보라매. 대한민국 만세. 역시 대한민국은 노력과 지식으로 잘 살고 강한 나라로 갈 겁니다. 연구원들이 진정한 애국자. 가슴 뭉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오래전 군복무 시절에 월남전에서 쓰던 미군 소총을 수리를 해서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박격포 포판조차 국산화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민국. 국방과학에 수고를 하시는 모든 연구원분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적성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차관단이 방문했을 때 이 시험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 공개한 것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 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폴란드로 폴란드가 만약 러시아를 상대로 싸운다면 극한의 추위에서 전투기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쇼케이스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 있는 동유럽과 북유럽도 주목해서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문한 32대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32대는 F-35가 아니라 KF-21을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KF-21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FA-50을 도입했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KF-21 한국의 KF-21은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은 F-35보다 운용비가 최소 절반 이상 저렴하고 무엇보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F-35와 달리 빠른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개량이나 유지 보수까지 한국은 큰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차관단이 한국을 방문하자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방문 하루 전 20일 이를 견제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체납했지만 한국 당국이 KF-21보람의 미기국기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알려진 바와 같이 폴란드는 KF-21보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도 폴란드와 협력하여 유럽에서 마케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이 연체되었어도 아직 공동개발국이기에 KF-21 조종석 아래 홍백기를 떼어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을 내지 않아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내칠 수 있지만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무시하고 새로운 계획에 돌입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낼 필요가 없고 그냥 반대로 돌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대로 돌리면 폴란드 국기가 됩니다. 지금 KAI는 이라크 방산전 시위에 참가해 KF-21, FA-50, 수리온, LAH 등 주력 항공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후속 지원과 성능 개량의 한계를 느끼며 한국산 무기 체계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의 안보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중동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 국방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노후 기종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FA-50을 중심으로 KF-21, 수리온 등 다양한 KAI의 항공기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KAI는 지난 2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핵심 기술 개발에 1,0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6세대 전장체계의 핵심인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D, 자율무인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국내를 비롯해 주변국에서는
다른 방산 선진국이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냐고 의문을 가지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6세대를 떠들 때 4.5세대 전투기를 바로 만들어버렸고 이제 이를 개량해 5세대,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까지 만들려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놀라운 속도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식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외 경제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제재 대상이 되면서 석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까지 투자해온 인적자원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막았던 신규 석유, 가스 시출을 재개합니다. 15일 WSJ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연방 토지에 대한 석유, 가스 시출을 위한 공공부지 임대를 다음 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18일 공고를 내고 14만 4천 에이커 약 583km 규모의 173개 구획 임대를 위한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3개 구획은 엘라베마, 콜로라도, 몬테나,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 주에서 임대됩니다. 이번 석유가스 시추 공공부지 임대 재개 발표는 C19 사태 후 경제 회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새로운 석유 시추를 막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취임 첫 주에 공공토지, 해양수역에서의 새로운 석유, 가스 시추를 위한 임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복귀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석유 시추 재개에 나서는 것입니다. 유럽도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14일 NYT는 EU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오는 24일 예정된 프랑스 대선 결선 이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재안은 이달 초 EU가 내놓은 석탄 수입 제재안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지난 8일 5차 대러 제재안에 모든 형태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되 4개월간 유예 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원유 수입을 제재할 경우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소극적인 독일의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와 LNG에 대한 수입을 줄이면서 불똥은 아시아로 튀고 있습니다. LNG 가격이 40%가량 뛴 데다 중동 산유국들이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 니케이은 유럽 국가들의 탈러시아 움직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각국이 재고 확보 등 억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 1일 기준 아시아의 LNG 현물 가격은 100만 BT 유열량 단위당 35달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중순 대비 43% 오른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유럽의 LNG 가격 상승률 57%과 비슷하고 미국의 LNG 선물 상승률 29%에 비하면 높습니다. 유럽의 LNG 가격은 급등한 후 다시 큰 폭 하락했지만 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하락 없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대신 다른 지역으로 LNG 조달처를 확대한 것이 아시아 지역 공급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LNG 수입량 중 3,040%를 차지했던 러시아와의 거래를 차례로 중단해왔습니다. 미국 금융정보기업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EU가 미국에서 수입한 LNG 규모는 약 550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늘었습니다.
이 여파로 전 세계 LNG 수입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급난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1월 1일까지 천연가스를 저장시설 용량의 80%까지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는 LNG로 환산하면 4천만 규모의 재고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물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산유국들이 아시아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이달 각 지역의 지표 원유 가격에 추가로 붙는 할증금을 아시아용 수출품의 경우 배럴당 4.9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달러 약 80% 인상했습니다. 유럽용 배럴당 1.7달러, 미국용 배럴당 1.0달러보다 인상폭이 큽니다. 니케이는 유럽이 에너지 수입처를 러시아 대신 다른 곳으로 대체한 결과 중동산 원유 품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수가 중동 이외에는 에너지 조달처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는데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방법을 찾은 데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탄소 제로형로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 5조 달러 약 6천조 원 정부 및 민간 투자 합산의 천문학적 친환경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EU가 탄소 배출을 문제 삼으면 수출 자체가 막히거나 추가 세금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일명 굴뚝 산업으로 불리는 중공업인데 정유와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비교적 재활용률이 높았던 페트나 폴리프로필렌 PP 외에 폐기만이 유일한 답이었던 폐비닐 순환에까지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도전하는 곳은 폐비닐을 녹여 만드는 열분해유 시장, 일명 도시 유전입니다. 지난해 9월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를 SK에너지의 울산 공장에서 실제 점유 공정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점유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폐비닐을 녹여 만든 기름을 기존 원유와 섞어 다시 석유 제품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 엑손모빌 정도가 소량 투입에 성공한 단계입니다. 이 도전이 가능한 것은 SK지오센트릭이 열분해유에서 염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후공정 처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도 100여 개 중소기업이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으로 열분해유를 만들지만 설비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불순물이 많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5월 중 대덕환경기술원의 열분해유 후처리 시험 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열분해유 전문 중소기업인 에코크레이션에 68억 원을 투자해 지분 25%를 확보하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자체 불순물 제거 공정을 결합한 대형 열분해 공장은 2025년 가동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석유화학 회사가 도시 유전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셈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 기술 외에도 오염된 페트병과 의류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해중합 기술, PP 재질의 폐플라스틱에서 순수한 PP를 뽑아내는 고순도 추출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기계로 분쇄해 세척한 뒤 녹이는 기계적 재활용보다 재생 플라스틱의 품질이 우수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경산업의 대표 세탁세제 스파크의 단일 소재 포장재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나일론과 폴리에틸렌 복합 재질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소각해야 했지만 단일 소재의 경우 재활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산림 등 제거 CCUS에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영지로이 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인데 핵심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가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면 석유화학의 쌀은 에틸렌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정제해 얻는 기본 원료로서 그 활용섬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에틸렌은 주변의 흔한 플라스틱, 비닐부터 시작해 합성고무, 각종 건축자재, 접착제나 페인트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석유계 기초 유분입니다. 에틸렌은 주로 석유와 LNG를 이용해 생산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대규모로 에틸렌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화여대는 3월 30일 화공신소재공학 전공 나종걸 교수와 서울대 화학부 황윤정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청점신기술연구본부 원다의 박사 공동연구팀이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통해 에틸렌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전환해 에틸렌 등 유용한 화합물을 얻는 기술은 탄소 저감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 기술입니다. 최근 불안한 국제 점세로 원유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국제적 탄소 배출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상용화 수준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키는 수소 원자의 원천인 물 분자가 촉매에 공급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물 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전사유체 역학에 기반한 다중물리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반응 과정에서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의 정확한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종걸 교수는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디바이스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의 공급 원리를 이해한 것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라며 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이산화탄소 대량 전환 공정 개발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논문 막전극의 전기화학 COE 저감 중 에틸렌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기원은 에너지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로 꼽히는 미국 화학회 에너지 레터스의 3월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이유는 탄소국 경조정을 2023년 고탄소 배출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6년 완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소국 경조정은 유럽연합 내 탄소 배출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외치면서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천연 자원이 부족한 대신 뛰어난 인적 자원을 이용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19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위기가 연달아 찾아오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감해지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과 일본 언론들은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첫 번째 반도의 공장이 내년 2월 준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은 일본이 반도체 부흥을 위해 무려 4조 3,149억 원이나 세금을 지원하면서 급속도로 지어지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이 반도체 부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공장에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홋카이도 연안에 정어리떼가 대규모 폐사해 주변국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시 해안에 떼죽음을 당한 정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뉴스를 영상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하코다테시 해안가에 빽빽하게 들어찬 정어리 사체가 파도를 타고 백사장으로 몰려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흡사 물고기 파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어리 사체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 역시 이렇게 많은 정어리 사체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원인이 무엇인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은 정어리 떼죽음이 최초 시작된 곳은 사실 일본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구마모토 앞바다입니다. 지난 10월 구마모토현 앞바다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최근 홋카이도 앞바다까지 기이한 현상이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이 일본 해안가에 떠밀려온 정어리 집단 폐사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중국 바이두에서 인기 뉴스 2위에 올랐으며 중국 주요 매체들은 물론 지역 언론들까지 앞다퉈
게재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이 뉴스를 전할 때 제목에는 주로 원인 불명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일본 해안에 밀려온 정어리떼 사체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 기사 댓글을 통해 해시태그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한 것 같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류가 멸종하는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앞서 지난 10월 18일에도 일본 매체를 인용해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수천 마리의 정어리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염수가 원인인가? 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더구나 홋카이도까지 뒤덮은 정어리떼 영상이 공개된 이후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영국의 대중매체인 데일리메일도 수천 톤의 물고기 사체가 일본 해안으로 밀려왔다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지 3개월 뒤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일본은 일부 언론이 정어리류의 사체와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수산청의 자체 조사 결과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이유로 삼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며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정부조차 원인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구마모토현의 TSMC 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고 정어리떼 사체가 대규모로 발견되자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장의 핵심 요소는 핵심 인력과 토지, 풍부한 전력, 그리고 수자원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염수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TSMC에 숙련된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이 지역에 근무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수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TSMC 미국 공장조차도 핵심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계속 연기할 정도로 인력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TSMC 대만 인력들은 문화적인 적응 차이를 이유로 미국 공장 근무를 꺼리고 있는데요. 방사능 문제의 직격탄을 맞은 구마모토에서 과연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해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 전 TSMC는 미국 반도체 공장을 위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 반도체 숙련 근로자 2,000명을 더 찾습니다라는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최근 미국 공장에 필수 첨단 장비인 EUV 급자 외선을 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장비 공급 업체들은 설치 관련 핵심 직무인 관리 감독관, 전기공, 초고순도 배관공, 판금 작업자 등 근로자 2,000명을 더 찾고 있습니다. TSMC는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약 54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2곳을 짓고 있지만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가동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TSMC는 투자자를 위한 임시 거주 비자인 EE 비자로 대만 숙련공 수백 명을 애리조나에 단기 파견해 인력 구멍을 메울 계획을 세울 정도로 사람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만의 핵심 인력들이 미국의 조직 문화 적응에 애를 먹으며 미국행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만인들은 그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자 대만에서도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을 정도로 민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을 당시 이 현상이 대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대만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일본 주재 대만 대표라는 사람이 방사능이 몸에 이롭다는 헛소리까지 늘어놓자 불난 집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일본 주재 대만 대표가 방사능 원소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시장팅 주일본 대만 대표는 SNS를 통해 실제로 미량의 방사성 원소는 신체에 유익하다며 대만 베이토우 온천이나 일본 타마가와 온천을 예로 들면서 이곳에는 미량의 라듐이 포함되어 있고 연구에서 이는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 일본 주재 대만 대표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냐며 대만 내에서 많은 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제서야 자신은 온천의 라듐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지 처리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당인 대만 국민당 주리룬 주석은
谢장廷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일대만 대표가 아닌 주대만 일본 대표라 여겨질 수 있다.谢장廷 대표가 직접 오염수를 몇 잔 드셔보고 국민을 안심시켜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염수 문제로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이 삐그덕거리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한국의 둥치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반도체 핵심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공식 협력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2일 네덜란드 펠트호번에 위치한 ASML에서 열린 한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ASML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연구개발화 언드티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ASML은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EUV 장비 내부의 광원 흡수 방지용 수소가스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핵심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이 제조시설이 없는 해외의 R&D 센터를 짓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ASML은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 생산 업체로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시로 통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슈퍼을 ASML과의 협력은 지금까지 한국이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앞으로는 네덜란드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더욱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ASML이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한국에 설립하는 R&D 센터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극자 외선 EUV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EUV 장비 1대당 전력 사용량을 20% 감축하고 연간 16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삼성과 ASML의 R&D 센터는 차세대 극자 외선 EUV 노광 장비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로선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 쟁탈전에 한층 더 우위를 점하게 된 셈인데요. 이 장비는 1대당 최소 2천억 원에 달하는 고가이며 생산 가능 수량이 1년에 약 50여 대뿐이기 때문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 TSMC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삼성전자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ASML로부터 EUV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ASML은 2,400억 원을 투자해 화성에 짓고 있는 화성 뉴 캠퍼스와 R&D 센터의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ASML의 협력 소식은 한국을 따라잡고 반도체 부흥을 이루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반도체 공장에 쏟아붓고 있는 일본과 상당히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일본은 돈으로 해외 협력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동등한 관계에서 기술력으로 협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